안녕하세요. 박준혁입니다. 오늘은 북한에서 여객열차 기관사로 일하다가 대한민국에서 일반인으로 살아가며 남한의 철도를 이용하면서 경험한 놀라운 차이를 말씀해 주실 강민철 씨를 모셨습니다. 북한에서는 승객들의 생명을 책임지며 낡은 레일 위를 달렸고, 남한에서는 일반 승객으로서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시스템을 경험하며 두세 개의 극명한 차이를 온몸으로 느끼셨습니다. 북한의 여객열차는 공포와 불편의 공간이었지만 남한의 열차는 일상의 편안함 그 자체입니다. 오늘 민철 씨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 영광입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선, 북한에서의 경험과 남한에서의 삶이 어떻게 비교가 되셨나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누군가는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북한에서는 기관사로서 매일 승객들의 원망을 들으며 운행했습니다. 연착은 기본이고 고장으로 멈춰서는 일도 다반사였죠. 승객들은 춥고 배고프고 불편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인으로 열차를 타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시간, 깨끗한 객실, 편안한 좌석. 북한의 열차는 고통의 이동수단이었고, 남한의 열차는 일상의 편안한 공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한번 꼭 눌러주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북한에서 기관사로 일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건 제가 사랑했던 사람을 잃을 뻔했던 그날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저는 2008년부터 북한에서 여객열차 기관사로 일했습니다. 함흥과 평양을 오가는 노선이었죠. 처음 기관사가 되었을 때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인민을 모시는 영광스러운 직업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제가 운전하는 열차는 1970년대 중국에서 들여온 것으로 객차마다 금이 가 있었고 창문은 제대로 닫히지 않았습니다. 겨울이면 영하 20도의 찬바람이 객실로 쏟아져 들어왔죠. 좌석은 나무로 된 딱딱한 벤치였고 200명 정원의 객차에 400명이 타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복도에, 화장실 앞에, 심지어 연결 통로에까지 빽빽이 들어찼습니다. 짐칸에도 사람이 가득했죠. 난방은 석탄 보일러였는데 석탄 공급이 제대로 안 되어 겨울에도 차가운 객차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승객들은 두꺼운 속옷을 입고도 떨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추위에 우는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함흥에서 평양까지 거리는 240km입니다. 정상적이면 4-5 번지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죠. 하지만 저희 열차는 평균 10에서 12시간이 걸렸습니다. 전력이 끊겨 멈춰서고 선로 상태가 나빠 느리게 가고 다른 열차를 기다리느라 대기하고 승객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관사 동무, 왜 이렇게 느립니까? 애들이 배고파 오는데 언제 도착합니까? 저도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2012년 가을,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윤희였습니다. 윤희는 함흥의 방직 공장에서 일하는 26살의 여성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운전하는 열차를 타고 평양에 가는 길이었죠. 열차가 고장으로 중간역에 멈춰섰을 때 저는 승객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러 객차를 돌았습니다. 그때 윤희가 말했습니다. 기관사 동무, 괜찮습니다. 동무 잘못이 아니라는 거 우리도 알아요. 힘내세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제 얼어붙은 마음이 녹았습니다. 다른 승객들의 원망만 듣다가 처음으로 위로받는 느낌이었죠. 그 후로 윤희는 자주 제 열차를 이용했습니다. 평양에 친척 집을 오갈 때마다 제 열차를 탔죠. 저희는 조금씩 가까워졌고 1년 후 결혼했습니다. 윤희는 제게 희망이었습니다. 힘든 일을 하고 돌아와도 윤희의 미소를 보면 모든 게 괜찮았습니다. 민철 씨, 고생했어요. 내가 국수 끓여놨어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2014년 딸 지혜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예쁜 우리 딸 윤희는 지혜가 커서 기관사 아빠 열차를 타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걱정했습니다. 이렇게 위험하고 낡은 열차를 우리 딸에게 태울 수는 없다고요.
2015년 12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영하 25도. 함흥을 출발해 평양으로 가는 열차에는 350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윤희와 2살 난 지혜도 있었습니다. 윤희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급히 평양으로 가는 길이었죠. 함흥을 출발한 지 2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신흥 근처를 지나는데 갑자기 굉음과 함께 열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급제동을 걸었습니다. 세 번째 객차의 바퀴가 레일에서 벗어나 탈선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완전히 전복되지는 않았지만 객차가 기울어지면서 승객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즉시 기관실을 뛰쳐나가 객차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고 아이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객차에서 윤희와 지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윤희는 지혜를 품에 안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윤희야, 윤희야. 달려가 윤희를 흔들었습니다. 다행히 의식은 있었지만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철 씨, 지혜는 괜찮아요? 지혜를 확인했습니다. 놀라서 울고 있었지만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윤희가 온몸으로 지혜를 감싸 안았던 것입니다. 그날 탈선 사고로 12명이 다쳤습니다. 윤희도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머리에 칠바늘을 꿰매야 했죠. 사고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보안원들이 저를 신문했습니다. 동무가 과속을 한 게 아니냐. 아닙니다. 시속 35km로 운행했습니다. 그럼 동무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게 아니냐. 조사 결과 레일이 오래되어 변형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고 그게 저였습니다. 당 간부가 말했습니다. 동무, 이번 사고로 국가 재산이 손실되고 인민들이 다쳤소. 적어도 5년 노동교화형은 각오해야 할 것이오. 노동교화형. 그것은 사실상 죽음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벌받으면 윤희와 지혜도 성분이 나빠져 평생 감시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윤희를 만났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은 윤희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철 씨, 우리 여기서 나가요. 중국으로, 아니면 남한으로. 지혜를 이렇게 키울 순 없어요. 오늘 사고 때 정말 무서웠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죽는구나 싶었어요. 윤희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윤희야. 내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 나라가, 이 시스템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탈북하기로. 2016년 1월, 우리 가족은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한겨울강은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얼음이 두꺼워서 걸어서 건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병이 발견하면 끝입니다. 밤 11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강을 건넜습니다. 윤희가 지혜를 업고 저는 앞장서서 길을 확인했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지혜가 작게 울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윤희가 재빨리 지혜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 순간 초소에서 불빛이 이쪽을 향했습니다. 누구냐? 서라. 총성이 울렸습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뛰었습니다. 얼음 위를 미끄러지며 넘어지며 다시 일어나 뛰었습니다. 총알이 얼음을 관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침내 중국 쪽에 도착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바닥에 쓰러져 숨을 헐떡였습니다. 살았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중국에서 1년 반을 숨어 지냈습니다. 연길의 한 조선족 가정집 다락방에서 지내며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윤희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지혜는 밖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2017년 여름, 브로커를 통해 몽골 루트를 선택했습니다. 비용은 3명이 미화 5,000달러였습니다. 중국에서 1년 반 동안 모은 돈 전부였습니다. 2017년 8월, 우리는 중국에서 몽골로 향했습니다.
트럭 짐칸에 숨어 이틀을 달렸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더웠고 먼지가 코와 입을 막았습니다. 지혜는 그 고통 속에서도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몽골 국경을 넘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제 중국 공안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몽골 경찰에 잡히기 전에 한국 대사관으로 가야 합니다. 울란바토르의 한국 대사관 앞에 도착한 건 새벽 4시였습니다. 대사관 정문 앞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경비원이 나왔고 곧 영사가 나왔습니다. 북한에서 오셨습니까? 네, 도와주세요. 우리 딸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영사는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순간 윤희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살았어요. 우리 정말 살았어요. 대사관에서 3일을 보냈습니다. 신원 확인과 절차를 거쳤죠. 그리고 비행기표를 받았습니다. 인천행 비행기표. 2017년 8월 15일, 광복절. 우리는 몽골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지혜는 신기해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하늘을 날고 있어요. 그래, 지혜야. 우리는 지금 자유를 향해 날고 있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공항은 깨끗하고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걸었고 어디에도 공포의 기운은 없었습니다. 자유로운 공기, 두려움 없는 세상. 하지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자유만이 아니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자 검은색 승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입니다. 조사를 위해 함께 가셔야 합니다. 국정원.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친절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절차상 필요한 조사입니다. 북한 정보기관이 아닙니다. 경기도 어느 곳의 시설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2주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북한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객열차 기관사였습니다. 왜 탈북하셨습니까? 열차 사고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질문에 솔직히 답했습니다. 북한의 철도 시스템, 생활상, 탈북 과정, 조사관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조사 중에도 우리는 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따뜻한 음식, 깨끗한 방, 그리고 존중. 북한에서 신문 받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2주 후 조사가 끝났습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하나원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대한민국 생활을 배우실 겁니다. 2017년 9월 우리는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하나원은 경기도 안성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시설이었습니다. 3개월간 대한민국 사회를 배우는 곳이죠. 첫날 오리엔테이션에서 교육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률, 그리고 실생활 적응까지. 기숙사로 안내받았습니다. 방은 깨끗했고 침대는 부드러웠으며 난방이 잘 되었습니다. 윤희가 말했습니다. 민철 씨, 여기가 정말 우리가 지낼 곳이에요?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정치체제, 경제 시스템을 배웠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철도와 교통 시스템에 대한 수업이었습니다. 강사가 KTX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열차, 정확한 시간표, 깨끗한 객실. 저는 넋을 잃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북한의 철도는 대부분 일제강점기와 1960년대에 건설되었습니다. 전체 5,000km 중 전철화율은 80%이지만 전력 부족으로 절반도 제대로 운행되지 않습니다. 평양 신의주 220km를 가는데 8시간이 걸립니다. 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고속철도 시대를 넘어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417km를 2시간 30분에 주파합니다. 연간 6천만 명이 KTX를 이용합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강사님, 제가 북한에서 기관사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빠르고 정확합니까? 네, 직접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도 곧 전철과 기차를 타게 될 겁니다. 하나원 교육 2개월째 첫 외출 날이 왔습니다. 안성역에서 서울까지 전철을 타고 가는 체험이었습니다. 안성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사는 깨끗했고 밝았습니다. 매표소에서 교통카드를 받았습니다. 이걸로 찍으면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됩니다. 신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표를 사려면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했고 표가 없어서 못 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플랫폼에 올라갔습니다. 전광판에 2분 후 도착이라는 표시가 떴습니다. 정말로 2분 후 정확히 전철이 들어왔습니다. 북한에서는 열차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1시간, 2시간, 때로는 하루를 기다리기도 했죠. 여기는 2분 후 도착을 정확히 알려줍니다. 전철 문이 열렸습니다. 자동문이었습니다. 북한 열차는 손으로 문을 밀어 열어야 했죠. 그리고 안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객실은 깨끗했습니다. 바닥에 쓰레기 하나 없었고 좌석은 부드러운 천으로 되어 있었으며 에어컨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왔습니다. 북한 열차는 바닥이 더러웠고 좌석은 딱딱한 나무였으며 여름엔 땀 냄새와 겨울엔 석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너무 부드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윤희야, 이게 열차야. 정말 열차야. 윤희도 울고 있었습니다. 민철 씨, 우리 정말 잘 왔어요. 전철이 출발했습니다. 진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북한 열차는 덜컹거림이 심해서 서서 타면 균형을 잃고 넘어지기 일쑤였죠. 여기는 서 있어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정확한 시간이었습니다. 역마다 정확히 멈춰 섰고 전광판에 표시된 시간에 정확히 도착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지하철 터널 벽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전기가 부족해서 터널 안은 칠흑 같았죠. 시청역에 도착했습니다.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북한이었다면 같은 거리를 가는데 3에서 4시간은 걸렸을 겁니다. 역에서 나오며 윤희가 말했습니다. 민철 씨, 여기 사람들은 이게 당연한 거래요. 2분 후 전철이 온다는 게, 정확한 시간에 도착한다는 게 맞는 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전철을 타고 내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저는 물류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택배 상하차 업무였죠. 회사는 수원에 있었고 저는 안산에서 출퇴근했습니다. 매일 전철을 탔습니다. 4호선 안산역에서 수원역까지 40분 거리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전철을 탈 때마다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북한의 열차와 비교하면 모든 것이 기적 같았으니까요. 첫째, 정시성. 아침 7시 23분 전철은 정확히 7시 23분에 왔습니다. 1분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열차 시간표가 있었지만 지켜진 적이 없었습니다. 둘째, 안전성. 6개월을 매일 타도 한 번도 고장이나 사고가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은 고장으로 멈춰섰죠. 셋째, 청결. 매일 아침 탑승하면 객실이 깨끗했습니다. 누가 청소하는지 본 적은 없지만 항상 깨끗했습니다. 북한 열차는 승객들이 버린 쓰레기로 가득했습니다. 넷째, 편의시설. 역마다 화장실이 있고 편의점이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북한 역은 화장실도 제대로 없었고 계단만 있었죠. 다섯째, 안내방송. 다음 역은 수원, 수원역입니다. 라는 친절한 안내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안내방송이 없거나 있어도 스피커가 고장나서 알아듣기 힘들었습니다. 2019년 겨울
회사에서 부산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타보는 KTX였습니다.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417km를 2시간 30분에 간다고 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함흥평양 240km를 가는데 10시간 걸렸는데 여기는 400km를 2시간 반에 간다니 KTX에 탑승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습니다. 좌석은 비행기처럼 편안했습니다. 등받이가 조절되고 테이블이 나왔고 충전 콘센트까지 있었습니다. 북한 열차는 딱딱한 나무 의자뿐이었죠. 객실 온도는 쾌적했습니다. 겨울인데도 따뜻했습니다. 북한 열차는 겨울에 얼어 죽을 것 같았고 여름엔 찜통이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전광판을 보니 현재 속도 305km/h라고 표시되었습니다. 시속 305km. 북한 열차는 시속 40km였습니다. 7배가 넘는 속도였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터널을 지나고 다리를 건너고 도시를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매끄러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창밖을 보면 황량한 들판, 무너진 집들, 굶주린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여기는 잘 정돈된 도시, 풍요로운 농촌,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정확히 2시간 30분 만에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1분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역에서 내려 윤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부산 도착했어. 서울에서 2시간 반 걸렸어. 기차가 시속 300km로 달렸어. 윤희가 말했습니다. 민철 씨, 우리 정말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여기서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날 밤 부산 호텔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늘 경험한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북한에서 저는 기관사였습니다. 승객들에게 미안했습니다.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서, 정시에 도착시킬 수 없어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서. 여기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승객입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놀라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정시 도착, 안전한 운행, 깨끗한 환경, 편안한 좌석. 이 모든 게 누군가의 노력 덕분이라는 걸 압니다. 전철 기관사, 정비 기술자, 영무원, 청소원. 수많은 사람들이 승객의 편의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죠. 여기는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기적이 가능합니다. 2023년 저는 회사에서 승진의 팀장이 되었습니다. 지혜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고 윤희는 제과점에서 일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전철을 타고 나들이를 갑니다. 남산, 한강공원, 에버랜드.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상입니다. 전철 안에서 지혜가 말합니다. 아빠, 북한에서는 기차가 어땠어요? 응, 지혜야. 아빠가 운전했던 기차는 여기랑 많이 달랐어. 느리고 자주 고장나고 불편했지. 그럼 사람들이 많이 힘들었겠네요? 응, 많이 힘들었어. 그래서 아빠는 여기 와서 이렇게 좋은 전철을 탈 때마다 감사해. 지혜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빠, 우리 여기 와서 다행이죠? 응, 정말 다행이야.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집니다. 전철은 정확히 시간표대로 달리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저는 끊어진 레일 위를 달렸습니다. 여기서 저는 희망의 레일을 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 나라가 제게 준 건 단순히 편리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권리, 두려움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딸에게 더 나은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희망입니다. 매일 아침 전철을 탈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북한 사람들도 언젠가 이런 열차를 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그래서 제가 느낀 이 감동을 그들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이 감사함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작은 흔적이라도 남았다면 그것만으로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마음들에게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